또다시 힘든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지금 시장을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미국 기축통화국인 이 미국의 특히 이 안에 있는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이 금리 인상과 관련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강력한 이 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해서 또 그러한 금리 인상과 발맞춰서 우리나라처럼 신흥국이던 세계 여러 나라들도 동시다발적으로 금리를 맞춰가는, 미국이 인상하면 따라 올리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모두가 다 이 연준의 입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연준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을 우리 많이 요즘에 언론에 나오는 이 양털깎기 개념과 함께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이 기축통화가 이 달러인 이상 미 연준은 세계 시장에 강력한 자산 시장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기구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양털깎기라는 단어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용어는 화폐 전쟁의 저자인 중국의 스농빈이 사용한 용어인데, 이 로스차일드 등 금융 투기 세력이 다른 나라의 거품 경제를 일으켰다가, 그러니까 양털을 이렇게 푸짐하게 잘 자라도록 가만히 뒀다가 거품 경제를 일으켰다가 거품을 빼면서 자산을 하락시켜 놓고 헐값에 매입하는 짓을 주기적으로 자행한다고 비판하면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 스농빈의 주장은 음모론으로 비판받기도 하였지만 대단한 방향을 일으켰고, 그러나 이 달러 제국의 양털깎기는 음모론보다는 이 금융 독점 자본주의, 달러 제국주의 체제의 모순이 빚어낸 필연적인 경제 현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필연적이라는 것이죠.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를 경제가 어려워지면 미국 연준에서 무한대로 찍어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경제를 다시 일으키려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그로 인해서 버블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모든 자산에 상승하는 그런 인플레이션이 만들어져서 또 그 이후로는 그러한 거품을 잡기 위해 또 금리 인상, 누가? 연준이 주축이 돼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연준이 주축이 돼서 지금처럼 금리 인상을 급격하게 시행하면서 거품을 단방에 터트리고 모든 자산 가치가 쭉 떨어지면은 또다시 헐값에 이 금융 자본 투기 세력들이 매입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과거로부터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 미국 금리 인상과 세계의 경제 위기를 큰 틀에서 이렇게 몇 가지를 나타냈는데, 80년도에 금리 인상을 쭉 올렸더니 남미 외채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우리나라죠. IMF,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왔고, 2000년도에는 닷컴 버블이 붕괴가 됐고, 2008년도에 그렇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글로벌 금융위기가 왔고, 그리고 현재도 강력한 금리 인상을 시행 중에 이렇게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이렇게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양털깎기, 자, 자기 나라 중앙은행장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미국 연준의장이 이 제롬 파월이라는, 이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세계 모든 나라는 이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만 쳐다보고 있는 것일까? 그렇죠? 미국이 이렇게 계속 금리를 올리면 심각한 일들이, 방금 여기 우리 살펴봤듯이 남미 외채 위기, 동아시아 외환 위기, 닷컴 버블, 글로벌 금융 위기, 현재도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자산 시장의 붕괴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이 기초 체력이 취약한 이 신흥국에서 경제 위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산이 폭락하고 외환 위기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들 나라에서 폭락한 자산을 미국 월가 자본들은 헐값에 사들여서 경기 회복기가 오면 엄청난 차익을 챙긴다.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양털깎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양을 죽이지는 않지만 털을 포송포송하게 자라게 한 다음 털을 깎아먹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과거 요 남미 외채 위기부터
그리고 최근까지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더라도 연준에 맞서지 말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 왜?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또 강대국인 미국의 이러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연준에 맞서지 말라다는 그러한 말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80년대 금리 인상과 남미 외채 위기, 여기죠. 그렇죠? 스태그플레이션이 한창이던 1979년부터 81년까지 이 미 연준 의장인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연속적으로 9.37%, 4.25%를 올려 금리가 20%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금리죠. 그렇죠? 금리가 20%. 당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6%였는데 결국 물가를 잡기는 잡았습니다. 금리를 20%까지 올렸으니 일단 물가는 잡혔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등 이 남미는 심각한 외채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으로 막대한 이자 상환 부담을 떠안았던 멕시코는 1982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죠. 이른바 데킬라 쇼크가 터진 것입니다. 멕시코에 이어 다수 남미 국가들이 외환 위기에 빠졌고 미국 자본은 폭락한 남미 국가들의 자산을 헐값에 매입하고 남미의 종속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경제를 강제로 이식하였다. 이 달콤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은 워싱턴 컨센서스를 만들어 이 세계화 전략의 교과서로 삼았다. 그리고 90년대에는 바로 한국 등 동아시아의 양털깎기가 시작이 되죠. 자, 그것이 바로 외환위기죠. 90년대 금리 인상과 동아시아 위기, 요 부분이 될 것입니다. 동아시아 외환위기. 1987년 8월 미 연준 의장은 취임한 이 앨런 그린스펀은 1990년 1월 8.25%였던 이 기준금리를 92년에 3.0%까지 떨어뜨립니다. 금리 하락에 따라 돈이 유동성이 시중에 풀리고 부동산 주식 가격이 상승하는 등 경기 확장 국면이 찾아왔죠. 그러나 경기가 상승하자 그린스펀은 94년 2월 아무런 예고 없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총 6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3%나 올려서 기준금리를 6%에 이르르게 했고, 이렇게 해서 달러 강세가 형성되자 동아시아, 아시아, 러시아, 중남미에 들어갔던 자본들이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서 그 유명한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죠. 당시 우리나라도 3저 호황으로 거품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조건으로 이 금융시장, 외환시장을 개방하였고, 이 재벌들은 국제화를 한다면서 해외 단기 외채를 무분별하게 들어와서 몸집을 확장하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죠. 또 게다가 종금사까지 차려놓고 일본에서 단기저리 외채를 빌려와 동아시아에 장기 고금리로 이자를 빌려주는 이러한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동아시아 위기에 직격탄을 맞으면서 외환위기에 빠졌죠. 이때 미국, 일본에게 한국의 만기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루빈 재무장관, 클린턴 대통령까지 나서서 압박을 하였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이 IMF, 한국은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에 빠진 우리나라의 자산 가격은 급격히 추락하였습니다. 이때 미국계 사모펀드, 그렇죠? 이 론스타는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6,330억 원에 인수해 3년 뒤에 팔면서 3,120억 원의 매각 차익을 남겼고, 또 모두 알다시피 외환은행에 2조 1,549억을 투자해서 8년 만에 4조 6,633억 원이라는 이런 차익을 남기고 팔아먹었습니다. 자, 이것이 양털깎기죠. 그렇죠? 미국 달러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한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듯이 필연적인 그러한 부분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000년대 금리 인상과 금융공황, 그렇죠. 우리에겐 또다시 한번 왔습니다. 동아시아 위기로 이 그린스펀은
98년 하반기부터 기준금리를 10% 미만으로 떨어뜨리고 또 99년 3월 이후에는 5% 미만으로 빠른 속도로 금리 인하를 단행해왔습니다. 거품이 꺼지고 나니 다시금 이젠 살 수 있게끔 양털이 자라게끔 기준금리를 낮춰주는 것이죠. 이 저금리는 닷컴 버블을 일으켰습니다. 그린스펀은 급하게 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총 6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결국 미국에서 닷컴 버블이 붕괴하고 이제는 또 거꾸로 2003년까지 1%대의 초저금리를 유지를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1%대 초저금리를 유지하니 물가가 3%로 다시 오르기 시작하고 그린스펀은 또다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죠. 이때는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2004년 6월 1%였던 기준금리를 총 17차례에 거쳐서 0.25%씩 금리를 천천히 올려 4.25%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피할 수 없었죠. 2004년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이 문제가 되면서 2006년부터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고 결국 2008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져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미국발 이 금융공황 쓰나미에 휩쓸려갔고 온 세계가 바라보는 미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 정도 수준이었구나. 자, 이때 당시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키코라는 단어를 많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2008년 금융공황의 여파로 우리나라에서는 키코 사태가 터졌죠. 이 키코라는 것은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은행이 팔아먹던 환율 해지를 위한 파생 상품입니다. 환율 변동 구간을 정해놓고 환율이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가입 기업이 이익을 보고 환율 구간보다 올라가면 손해를 보는 방식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금융공황이 터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한국 경제 지금도 그렇지만 대외 의존 경제죠. 수출로 먹고 사는 이런 세계 경제가 위기가 발생하면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져 환율이 상승하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이 심지어 1,500원대도 시간 문제라고 현재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때 IMF의 외환위기 때는 원달러 환율이 2,000원대까지 상승했고 2008년 금융공황 때는 1,600원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지금 1,400원대잖아요. 그렇죠? 금융위기 때 1,600원까지 상승했는데 원달러 환율이 급상승한다는 것은 한국 돈의 가치가 똥값이 된다는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이 터지자 원화 가치가 폭락, 이 급격한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키코에 가입한 중소기업들이 막대한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피해액이 무려 3조 2천억 원에 이르고 235개 수출 중소기업이 폐업하거나 워크아웃을 당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달러 팽창과 금융산업 팽창 과정에서 사실상 외국 자본 수중에 들어간 은행들이 모두 부자 되세요. 그죠? 노름을 하면서 중소 수출 기업을 상대로 대형 사기를 치고 양털깎기를 감행을 한 것이다. 2008년 금융공황 여파는 심각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경제 충격을 가하면서 세계 경제는 장기 침체 늪에 빠졌죠. 그렇죠? 금융공황 직후 한국에서는 462억 달러가 빠져나갔고 우리 또 주가는 1,400대에서 900대로 폭락하였고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 4.5%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러시아는 한때 주식 거래가 중단되고 이후 경제 침체에 따른 유가 하락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죠. 또 아이슬란드나 아일랜드 등 이 금융으로 먹고 살던 국가들은 국가 부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공황은 이 그리스 경제 위기 또 유럽 재정 위기로 또 번지면서 잘 성장하던 브라질 경제가 침몰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미국은 양적 완화를 통해 경제 위기를 전 세계에 전가하면서 위기를 넘겼고 이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은 월가의 금융자본들은 또다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폭락한 이 자산들을 헐값에 사들였다는 것이죠. 양털깎기를 시행을 하고 급격히 떨어진 자산을 또 헐값에 매입을 했다는 것이죠. 자, 2008년 금융공황 이후 세계의 위기를 떠넘긴 미국은 국제적인 장기 침체 속에서 나홀로 성장을 구가를 하였다. 참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기축통화국인
또 군사력, 경제 강대국인 미국, 그리고 지금 현재 2022년 금리 인상과 스태그플레이션 복합 위기, 최근 다시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 강세가 형성되고, 아직까지 달러가 강력한 기축통화이고 가장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까지 겹친 현 상황에서 세계 곳곳의 자금이 모두 미국으로 몰리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미국 금리 인상에 발맞춰서 덩달아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이는 역부족이고 자본 이탈이 시작되면 다시 가장 피해를 입은 곳은 신흥국들일 것이다. 우리나라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도 우리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자, 이미 경제 체력이 취약한 국가에서는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브라질 화폐 헤아라와 칠레 페소화 가치는 달러 대비 9%, 지금은 더 하락했겠죠. 그렇죠. 하락했고 24개 신흥국 주가는 연일 하락하여 밑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렇죠. 이미 아르헨티나는 2018년에 이어 올해 3월 추가로 IMF 구제금융을 받아들였고, 스리랑카는 지난 5월 이 디폴트를 공식화, 또 잠비아, 레바논, 파키스탄은 IMF 구제금융을 타진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2008년 금융고강과 이 코로나19 사태로 이 초저금리 막대한 양쪽 완화로 인해 엄청난 거품이 형성되고, 세계적으로 이 가계, 기업, 국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와 있다.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 부동산 거품이 지나치게 형성되어 있고, 또 가계 부채, 기업 부채,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자산 거품의 붕괴, 그리고 부채의 내관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도 우리가 또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 위기는 97년 IMF 시기와 같은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이런 빨간불이 켜진 상태로,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자산가치 급락, 그리고 그로 인한 세계 금융 자본들의 또다시 양턱 깎기가 시작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너무 비관적으로, 이렇게 지금의 상황도 상당히 비관적이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한 번쯤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지만 이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과 이 양털깎기라는 관련된 내용을 이렇게 과거로부터 이렇게 한번 쭉 살펴본 것은, 미국이 기축통화라는 것은 언제 바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과거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어떠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달러라는 기축통화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달러를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 있는, 또 그러한 달러를 금리 인상으로 통해서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연준의 모습이 지금과 같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이 금리 인상과 그로 인한 이 자산시장의 붕괴, 그러한 것들이 현재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 금리 인상과 세계 경제 위기라는 이러한 연관된 부분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것이고, 지금도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 강력하게,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한 만큼 이 금리 인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수그러드는지, 그렇죠? 연준에서 코멘트를 지금의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상은 지금 상황이면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꺾일 것이고, 또 경제 상황을 앞으로 침체되는 것을,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의 상황의 금리 인상의 속도를 완화하겠다, 아니면 지금 상황을 더 이상 올리지 않고 유지를 하겠다, 이러한 반응이 있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도 더 이상 주가가 밀리지 않는, 더 이상 금리 인상에 반응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줬을 때 우리가 조금은 마음을 놓을 수 있는 단계지, 지금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작은 금리 인상을 강화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나왔을 때
그런 작은 발언에도 시장이 이렇게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아직까지도 연준의 금리 인상 정책에 상당히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좀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리 인상과 그리고 세계 경제 위기라는 이러한 내용을 조금은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장이 참 어렵고 대응하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가 큰 틀에서 머릿속에 갖고 또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나올지 계속해서 언론과 시장의 움직임을 추적하면서 대응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